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총평과 35회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까, 이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특히 2차 과목 중에 중개사법이라든가 세법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웠고요. 1차 중에서는 학계론의 개선 문제가 좀 많고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민법은 어떨까? 민법은 일단 어떻게 출제됐는지만 볼게요. 일단 문항수가 기존에 출제됐던 문항수를 딱 맞췄어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물권법 14문제일 때 보통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10문제 나오거든요. 딱 그렇게 맞췄어요. 계약법이 10문제 나와요. 보통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나오는데 34에서는 총론에서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나와야 될 하나가 빠졌겠죠. 동시 이행의 한명권 문제가 빠졌어요. 강론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독특하게도 매매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매에서 4문제가 나오면 매매 예약, 계약금, 매매 계약의 효력 또는 담보 책임, 환매 다 나왔어요. 매매가. 그 다음에 임대차 2문제가 나왔겠죠. 근데 민사특별법은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 제3자가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시장 약정 무효고 그에 따른 물권 변동 무효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부실법 제4조 3항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보면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물어보면 보통 2군데에서 출제를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08조 2항의 제3자.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있는 제3자. 또 하나가 548조 1항 단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 권리는 하지 못한다. 그 제3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보통 그 2가지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올해 새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작심을 했는지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에 관한 문제의 제3자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제 공부량이 늘어난 거죠. 이것까지 출제하게 되면 좀 황당합니다. 어쨌든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례형 문제가 6문제, 박스형 문제가 6문제, 사례 박스를 결합한 게 6문제, 총 18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사례형, 박스형, 사례 박스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18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다. 객관적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 기존 강의에 전혀 언급이 안 됐었던 판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같은 경우, 또 분명히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끔 출제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제됐거나 난이도 높은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예전에는요 조문이나 판례를 그대로 카피 떠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대로 카피 뜨지 않고 그걸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조문이 됐든 판례가 됐든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워서 1년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점 이상을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다 해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60점 이상을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34회는 그 정도 총평을 마치고요. 그럼 35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 방식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첫째가 당연히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이해, 숙지, 암기하셔야 돼요. 최근 10년간 기출되었던 파트의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초반부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좀 어렵더라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해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초반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새 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34회 43번에 2번 지문에 보면 경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는가의 지문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경매의 경우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불공정한 행위와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대금과 시가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수험생을 꼬시는 지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그렇게 나왔어요. 올해 43번에 2번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출제가 됐어요. 그 수험생분들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수험생을 현혹시키는 형태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또 50번의 디귿지문 같은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은요, 지문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양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채권을 팔아버려요. 그럼 당연히 이 채권 양도는 무효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나중에 승낙을 해요.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이겠죠. 결국 이 지문은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 채권 양도와 관련된 그 영역에 있는 지문을 끌고 와서 뭐하고 결합시킨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무효행위 추인과 결합을 시킨 그런 지문이 됩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시험 볼 때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죠? 또 53번에 2번하고 5번 지문은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왕선자의 이전되기 채권의 양도하고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되기 채권의 양도에 관련된 판례인데 그 판례 그대로 출제한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지문들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지문 출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번 문제 부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50번 문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몇 번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번 문제가 아니고 49번 문제. 부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감 문제 보면 2번 지문에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붙어 존재 이렇게 외우라고. 조건에 의해서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오면 붙어 존재 이렇게 외우시라. 해당 붙어 존재 성취 대슈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필요 없어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존재.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이해 위주의 지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요행이나 요령을 바라지 말고 전공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초, 기본, 핵심 이 과정을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 이해한 거, 나머지 이해 안 된 거, 기초 과정에서 이해하고, 안 된 거, 핵심 과정에서 이해하고, 안 된 거, 마무리 과정에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영역을 과정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지루한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좀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고 재밌는 강의만 듣다 보면 당장은 재밌고 힘이 안 들 수 있어도 실전 가서 지문을 딱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할 때는 쉬운 걸로 이해하더라도 그 이해된 걸 정리를 할 때는 평소에 실제 출제되는 용어와 표현으로 정리를 해야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여전히 중요합니다. 올해 나온 문제들 중에서도 기출문제 반복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근 10년치 기출문제 및 지문을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조문 자체가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조문 자체가 출제된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고요. 주로. 최근에는 조문 자체를 출제하는 걸 낮추고 그걸 응용하는 형태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도 중요하죠. 자,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게 혼자 책과 공부하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법을 전공하신 분들과 전공했으면서 최근까지 법 공부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책 가지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찔끔찔끔 올라와 있는 무료 강의 이렇게 조금씩 어느 파트별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최근에는 책만 사면 무료 강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냥 무료 강의만 하는 거 말고 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셔가지고 강의를 그 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일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강의만 밀리지 않고 들어도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합격점 받아요. 강의만 들어도. 절대 경계해야 되는 거. 이것만 한 곳만 보면 됩니다.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암기만 하면 됩니다. 앞머리 따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앞으로 민법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기사가 나왔죠.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가 내부 방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올해 시험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난이도를 조금 수험생들이 보는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느껴지게끔 실제 난이도를 얻게 하려면 지문 길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시험 시간 내에 아예 못 읽게. 근데 지문은 짧으면서 압축한 형태로 응용된 지문을 내므로써 수험생들이 딱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꼈지만 읽으면은 어렵네 라는 게 느끼게끔 그런 식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년간 꾸준히 묵묵하게 강의 일정에 따라서 강의 듣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책 읽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할 때 암기해야 될 거 암기해주고 이런 정상적인 공부 방법만이 정상적인 합격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